안녕하십니까. 아비바 코리아의 온정호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건강 앞으로 좀 유의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세션은 제목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과 APM을 통한 플랜트의 운영, 혁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설문조사 이벤트도 있고 저희가 커피 쿠폰 50개를 준비했으니까 좋은 질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해야 될 이제 내용들이 디지털 트윈과 APM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먼저 미리 보기 형식으로 저희가 그 작은 짧은 한 3분 정도 되는 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n 82% of asset failure is random, how do you balance risk, cost, and performance of assets for maximum return? How do you make the best decisions to reduce unscheduled downtime,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help your people do their best work, and position yourself as a market leader? Aviva is the only provider that delivers a complete digital thread across your asset's entire life cycle, bridging the gaps between engineering, operations, and maintenance. Aviva helps you define your asset strategy with a blueprint mapped to your corporate objectives, enabling you to prioritize investments. Now you can combine a digital twin of your plant with built-in powerful analytics to help your teams see information in context, execute data-driven actions, and deliver optimal business outcomes. Aviva's asset performance management solutions have saved companies millions of dollars in maintenance and spare part costs, reduced unplanned downtime by up to 95%, and save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averted asset failures. For your people, it means a safer, more reliable environment with increased collaboration to focus on innovation. With AI predictive analytics and prescriptive actions, you can predict failures before they occur and close the loop with accurate remediation. With a risk-based asset strategy tied to business objectives, you can prioritize, plan, schedule, and execute safe and compliant work. Empower your people. Break down the silos between engineering, operations, and maintenance to maximize return across your assets' life cycles. Aviva, we'll take you there. 네, 그 미리 보기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오늘 세션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은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던 일방적인 그런 프레젠테이션보다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Q&A 형식으로 좀 저희가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제가 미리 생각을 하고 몇 개 이렇게 제가 질문과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 예, 디지털 트윈 구축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가 아마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기도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선 디지털 트윈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선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여러 조직에서 또 이제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디지털 트윈 혹은 디지털 스레드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각자 부서마다 혹은 각 조직마다 굉장히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지만 아비바가 보는 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인사이트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 장표에 보는 것처럼 두 가지의 한 기관에서 나온 그런 디지털 트윈의 데피니션을 잠깐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은 실제 리얼 오브젝트의 버추얼 레프레젠테이션이다. 이것은 그 실제 오브젝트의 메인터넌스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뭐 이렇게 리페어라든지 그 설비의 운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운영에 대한 최적화를 하고 또한
비즈니스 디시전을 맞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딜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과거나 현재 그런 피지컬 에셋의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그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옵티마이즈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비바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뭐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기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디시전, 비즈니스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트윈은 사업이다, 우리가 영위하고자 하는 성과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아비바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끌고 가고 있는 여러 가지 키 테크놀로지들은 이런 AI 기술, 혹은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기술, 또 IIoT, 그리고 가상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과거에는 뭐 기술의 발달이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좀 더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옴으로써 이런 기술들을 같이 접목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목표 지향점이 뭐냐면, 아까 디지털 트윈은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사업을 영위하는 거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트윈은 커넥티드 워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인앱을 시키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커넥티드 워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멀티 익스피리언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넥티드 워커를 가지고 실제 그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준비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앱을 시키는 툴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디지털 트윈은 사업이다, 그리고 사업이 돼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누구를 위해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좀 키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한 여러 고객사들이나 여러 조직에서 보면 탑 매니지먼트에서는 내가 원하는 디지털 트윈의 그림은 이거야 라고 했지만, 그럼 이 그림인데 그래도 우리 현업과 그리고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디벨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리를 잘 해서 이제 매니지먼트와 이제 연결을 해갖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매니지먼트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른데 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인터넌스나 아니면 CDO, 그러니까 치프 디지털 오피서나 그런 오퍼레이션을 책임지는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이 이런 환경 규제, 정부 규제에 따라서 잘 오퍼레이션 돼야 되는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그런 퀀텀 점프죠. 이제 그런 충분한 변화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오펙스 코스트에 대해서 내가 잘 조절하면서 이런 비용을 잘 이렇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현장에서 보면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제품이 탑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설비들이 죽지 않게끔, 계속 죽지 않게끔 유지시키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목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펙스 줄이는 거 굉장히 좋은 이니셔티브긴 한데, 오펙스를 줄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선비라고 할게요. 수선비를 줄이게 되면 설비에 들어가는 그런 그 유지보수 비용도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설비가 죽지 않게 살리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림으로 봤을 때는 각 조직에서 있는 그 레이어의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스테이크홀더 분들이 내가 원하는 KPI라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사업적 성과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하게 디파인 되어야지만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아까 정의에서 봤듯이 비즈니스 디시전과 그리고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최적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예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사업이라고 했고, 그럼 어떠한 베네핏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좀 리딩 KPI죠. 그래서 캐피탈 이피션시를 임프루브 한다든지,
오퍼레이셔널 이피션시를 임프루브 한다든지 혹은 리스크를 매니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급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베네핏인 거고,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이네이블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각각의 이제 그런 기술 요소로 포지셔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 조직 안에서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볼 수 있는 다각적인 뷰를 같이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의 그런 구축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조직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퍼소나가 하고 있는 그런 롤과 챌린지가 굉장히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데이터가 우리가 충분히 쌓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가 별로 이렇게 쓸모 있는 데이터가 아니거나 혹은 목적성이 없이 모았던 데이터였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을 하려다 보니 데이터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모아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플랜트 라이프 사이클의 엔드 투 엔드로 꼭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 현재의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EPC 단계, 그러니까 한 플랜트를 건설을 할 때 그런 설계를 하고 뭐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공을 하고 하는 그때 발생하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 보면은 결국엔 그게 가상의 플랜트인 거거든요. 그 가상의 플랜트를 실제 플랜트로 만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플랜트 오퍼레이션을 시작하게 된 거죠. 향후 뭐 50년 동안 이 제품을 생산을 함으로써 이제 사업적인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결국에는 이때 오퍼레이션을 할 때 그런 데이터와 엔지니어링 처음에 EPC 단계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미스매치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 차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챌린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계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설계할 때 어떤 데이터가 나올까요? 뭐 엑셀도 많이 나올 거고요. 또 3D 데이터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큐멘테이션 같은 것들, 뭐 P&Id들, 뭐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프로퍼하게 앞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미리 디파인을 해서 프로젝트가 핸드오버 될 때 스무스하게 트랜지션 되는, 그리고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플랜트가 처음 이렇게 커미셔닝 되고 오퍼레이션 단계로 올라왔을 때는 기존에 이렇게 설계했던 데이터, 스펙에 맞게끔 있던 데이터들에서 점점 실시간 데이터들을 쌓아가면서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디지털 트윈도 하나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머처리티 레벨이 점점 이제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좀 적지만, 하지만 그런 플랜트 라이프 사이클에 봤을 때는 점점 그렇게 성숙도가 높아가는, 결국에는 이 완성된 마지막에 그런 운영 데이터와 합쳐져서 조금 더 내 플랜트를 릴라이어블하게, 조금 더 내 제품들을 더 품질 높게끔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이렇게 좀 선도 회사들이 이게 나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EPC 단계에서도 처음에 리퀘어먼트를 낼 때 그런 발주서에 꼭 에셋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뭐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라는 것들을 꼭 넣어서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많이들 반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플로우가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3D 모델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뭐 다큐멘테이션 매니지를 할 때는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시스템과 이렇게 연계가 될 것인지를 사전에 많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사람 조직 얘기를 했는데 한 특정 조직에서는 이것들을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만 필요한 데이터만 있으면 돼. 나한테 중요한 것만 하면 돼라는 것들이 기존에 많이 깔려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챌린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앞으로 뭐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윈드 터바인에 그 적용된 하나의 유스 케이스인데 내가 뭐 생산 담당자든 아니면은 뭐 설비 담당자든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의 이런 그 시스템으로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클릭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구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저희 OSI 파이, 우리 RTDB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실제 트렌드도 보고 관련돼 있는 그런 설계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필요로 한 그런 알람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과거의 그런 뭐 패턴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예측값을 또 이제 만들어내고 이제 그 위에 그 예지 진단 솔루션들을 같이 콤바인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생산 담당자가 보는 부분 그리고 이런 공무 혹은 릴라이빌리티 팀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하나의 작은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이긴 한데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다들 다른 KPI와 다른 사업적인 부분의 앵글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비바의 디지털 트윈 구축 노하우를 공유해 주세요. 예. 그 아비바는 지금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레슨 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많이 배워야 될 부분 그리고 산업계를 이렇게 리딩하면서도 우리가 좀 방향성 트렌드도 저희가 같이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디지털 트윈 케이퍼빌리티라고 저희가 하나의 맵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블락처럼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것들 맨 아래에 이제 데이터 애퀴지션 레이어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애그리게이션 이 데이터들을 오퍼레이션 데이터냐 엔지니어링 데이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를 오거나이즈하고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문맥화하는 거죠. 나한테 진짜 의미 있는 필요한 데이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뭐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듯이 그 인포메이션 스탠다드 매니지먼트라든지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대시보드들, KPI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매저할 수 없으면 임프루브 할 수 없다는 얘기듯이 꼭 이게 다 숫자화, 정량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또 에셋 프레임워크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들이 들어가요. 뭐 머신러닝, 또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라든지 또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이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측면에서도 이런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3D 모델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아비바가 다 진짜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또 질문도 할 수 있는데요. 아비바는 그 애초에 한 1965년도쯤에 이제 캠브리지에 있는 한 영국의 스타트업 작은 랩실에서 설계 데이터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그런 조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설계에 대한 강력한 툴들을 많이 개발해 왔고 그래서 뭐 조선해양이라든지 또 EPC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가 필요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점유율이 상당히 많은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진행되고 글로벌 화두가 되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소프트웨어 사업부, 소프트웨어 사업부에서는 그 스마트 팩토리를 이렇게 그 구축을 하는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또 OTS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뭐 예지 진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비바가 그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아비바 회사가 탄생하게 됐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솔루션들 그리고 설계에 관련된 솔루션은 충분치 않다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 포춘 뭐 한 40개 기업, 상위 40개 기업의 95%가 사용하고 있는 RTDB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이제 OSI 파일을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으로 이제는 거의 뭐 월드 클래스 소프트웨어로 이제 변모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면 굉장히 브로드해요. 그래서 뭐 오늘 섹션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콕 집어서 이제 APM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포메이션 레이어 그리고 플랜트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이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부터 밸류체인 옵티마이제이션까지 그리고 그 위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까지 이제 포함하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이걸로 다양한 인더스트리를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라든지 파워라든지 뭐 푸드 앤 베버리지 뭐 케미칼 인프라스트럭처 마이닝 뭐 마린 그리고 EPC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유연하다. 그리고 각각의 인더스트리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성들을
잘 디플로이하고 팀들이 잘 셋업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조직이 잘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저희 그 로컬라이즈 잘 되어 있어서 지금 명동 센터원 빌딩에 이렇게 저희 본사가 이제 한국에 이제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저희 국내 인력이 다 지원드릴 수 있게끔 이제 준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봤는데 지금 보면 막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비바가 이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가지 이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한 150가지가 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는데 한 150가지 이상의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지금은 설비에 뭔가 이상이 생겼거나 뭐 생산에 뭔가 임팩이 있거나 갑자기 뭐 다운타임이 생겼거나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찾아가려고 하면은 도면은 어디 있지? 뭐 과거 메인테넌스 히스토리는 어디 있지? 뭐 도면은 어찌 이런 것들을 다 찾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이제는 뭐 새로운 시대로 이제 그 빠른 디시전을 내릴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속화시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아부다비 내셔널 오일 컴퍼니 그 에드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십 미터에 달하는 한 벽에다가 이렇게 모니터를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부다비에서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장들 또 사업들 뭐 서플라이 체인들을 한 화면에다가 다 뿌렸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런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누가 사용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좋은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모티베이션은 그 탑 레벨, 그러니까 C 레벨이 아침마다 보고받고 싶지 않고 파워포인트로 보고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화면을 그냥 이렇게 좀 천천히 걸으면서 한번 한 5분 정도 다 보면은 어디가 빨간불이고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를 리얼타임으로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블럭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몇 개만 좀 이렇게 스킴해 보면은 이제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스크린샷으로 떠놓은 거는 그 아비바 넷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하나로 엮어서 3D도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태그 번호만 넣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검색이 돼서 이제 그런 PDF를 다 띄워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이런 아비바넷을 가지고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 SF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 또 뭐 분석에 대한 부분, OSI 파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RTDB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로 또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트렌드만 보고자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물론 중요하지만 트렌드를 보면서 경험에 의해서 이 트렌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디시전보다 내가 보기 전에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분석을 통해 갖고 이거 어떤 포텐셜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 문제가 발생하기 몇 주 전에 혹은 뭐 이르면은 몇 달 전에라도 알려주면 마음의 준비와 또 이렇게 맞는 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링 분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요즘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AI 기술이라든지 머신러닝 여러 가지 기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뭐 AI 기술이 다 접목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레이어마다 그리고 각각의 조직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성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의 그런 분석 그 뎁스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널리틱스가 필요하느냐 이제 뭐 오토메이티드 애널리틱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컨디션 베이스드 혹은 룰 베이스 기반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이디드 애널리틱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과 이런 애널리틱스의 그런 기법들이 각각의 저희 소프트웨어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에서 얻은 그런 도메인 날리지와 결합을 해갖고 적시적소에다가 이제 배치를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세스 시뮬레이션과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그런 모델링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를 또 가시화가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저도 좀 오해를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3D일까? 근데 3D는 가시화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맞는 컨텍스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2D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보다 3D로 보여주면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세대 교체가 또 이루어지면서 젊은 이제 팀장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저희가 뭐 상사한테 또 선배한테 배워서 얻었던 그런 지식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빠르게 검색해서 먼저 알아내고 먼저 스터디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이라는 일을.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현재는 이런 그 데이터 가시화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내가 쉽게 억세스 해갖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뭐고 내가 필요한 매뉴얼이 뭐고 그래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3D 모델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건 툴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들을 하나를 다 모여서 아비바의 디지털 트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커버하는 부분이 너무 많긴 해요. 이제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소프트웨어가 150개나 되기 때문에 이제 근데 유념해야 될 거는 아까 디지털 트윈보다 사람, 그 조직, 어떤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이것만 잘 신경 쓴다면 이렇게 디지털 트윈 팩토리를 만드는 데서는 충분히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APM에 대한 이게 제목에 있었어요. 그러면 APM은 도대체 뭐고 APM은 디지털 트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궁금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아비바가 사우디 아람코하고 이렇게 MOU를 해서 AI 또 머신러닝 디지털 트윈 을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게끔 됐다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에 나왔는데, 이 내용은 사우디 아람코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면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항상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껏 사우디 아람코도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트라이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정 최적화에 대한 것들, 그런 정말 제일 좋은 베스트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많이 트라이했고, 또 이런 설비가 고장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설비 관리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탑의 그런 컨설팅 회사들과 항상 리얼타임으로 맞는 디렉션을 가고 있는지도 컨설팅 항상 받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사우디 아람코가 느껴지게 된 게 뭐냐면, 잠깐 이게 각 부분 조직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공정을 관리하는 공정팀하고, 그리고 설비를 관리하는 그런 릴러비리티 팀하고 두 개의 조직 간의 시너지 효과를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공정 최적화만 따로 하지 말고 설비 관리만 따로 하지 말고 두 개를 콤바인 하자라고 해서 실제 공정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설비를 고장나지 않게 하는 그런 예지 시스템에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정과 설비를 같이 잡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사우디 아람코가 하는 큰 결정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APM의 큰 그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APM에 대한 데피니션도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의를 하나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가트너에서 갖고 나온 거고, 이제 APM은 데이터 캡처, 또 인테그레이션, 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애널리틱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싸잡아서 설비의 릴라빌리티와 어베일러빌리티를 임프루브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RCM과 프리딕티브 포캐스팅과 컨디션 모니터링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APM이라고 하는 거는 예지정비냐? APM이라고 하는 거는 모바일이냐? APM이라고 하는 거는 워코드 관리냐?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APM은 하나의 프레임워크고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덩치가 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M은 업무 프로세스, 워크 프로세스고, 이 업무 프로세스가 심리스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적시적소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프로세스와 사람과의 R&R과 거버넌스 모델이 다 이렇게 잘
짜여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사우디 아람코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이런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를 하고 있는데 폴스 알람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폴스 알람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공정이 임팩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폴스 알람 때문에 원치 않는 이제 그런 제조 공정을 잠깐 스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설비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값하고 설비의 데이터 값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내리 시킨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는 알람이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폴스 알람인 거고 현재 설비의 효율이라든지 뭐 공정이라든지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고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텔리전스한 디시전을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긴 한데 조직 간의 R&R과 그런 알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PM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가능케 하는 이렇게 프레임워크이지 않을까. 물론 APM이라고 하는 게 최근 나온 터미널로지는 아니에요. 예전부터 뭐 3, 40년 전부터 플랜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던 곳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뭐 그때 당시에는 EAM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관리를 했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기법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메서달러지로 이렇게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프로세스랑 보면은 PDCA가 있어요. Plan, Do, Check, Adapt. 그래서 이것들은 뭐 교과서적인 얘기해요. 이제 플래닝을 잘해서 그 플랜대로 수행을 하고 수행한 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 체크한 것을 다시 이제 그 어댑트 하는 거죠. 이제 맞게끔 또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계속해야 될 건 계속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그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인데 아비바에서는 이제 Asset Strategy Optimization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전략 수립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데 좀 모호하긴 하지만 각 회사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디렉션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오너로서 우리 회사는 환경을 위해서 전혀 이렇게 ESG 경영을 위해서 환경에 이렇게 노예가 되지 않는 그리고 동시에 탑 퀄리티 프로덕트를 이렇게 그리고 릴라이어블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회사의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설비를 등급을 매기거든요. 이제 크리티컬리티라고 하는데 이걸 A 등급, B 등급, C 등급을 매기는데 그래서 크리티컬리티 A 등급은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 랭킹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팩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파이낸스적인 부분, 또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오퍼레이션에 대한 프로덕션에 대한 뭐 이런 다각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평가를 가지고 이제 프로바빌리티와 컨시퀀스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비에 이제 그런 랭킹이 생기게 되고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설비는 RC, 그러니까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기법을 가지고 설비 관리 전략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설비는 망가질 때까지 그냥 돌리면 돼. 망가지면 그냥 스탠바이로 돌리면 되니까. 혹은 이거는 리플레이스 하는데 뭐 1시간도 안 걸리고 스페어 파트도 많아. 어떤 거는 타임 베이스 매니지먼트를 해요. 이 설비는 항상 고장나는 패턴이 뭐 매 한 2년 2개월마다 고장이 나. 그래서 매년 2년마다 타임 베이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 또 어떤 거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랜덤하게 항상 고장이 나. 그래서 랜덤한 고장을 막기 위해서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각종 진동 모니터링 센서도 달고요. 또 현장 항상 패트롤 하면서 온도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어느 AI 기술이 적용된 걸로 실제로 고장 나기 한참 전에 이제 먼저 발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설비 관리 전략인데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그 설비 관리 전략이 만들어진 거는 EPC 단계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이거를 리비짓 하려고 하기에는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스터디도 많이 하고 또 데이터들 많이 분석해 봐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리티라든지 설비가 전략을 다시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꽤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하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 처음에 세팅해 놓은 전략대로
혹은 중간중간에 중요한 이벤트들, 뭐 설비가 셧다운 됐다라든지 뭐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어댑트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런 PDCA 사이클로 계속 업데이트돼야 되는 부분들과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감 있는 그런 가버넌스 모델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설비 관리 전략이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이제 유지 보수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EAM이거든요. 엔터프라이즈 애셋 매니지먼트. 그거 뭐 예를 들면 SAP PM 모듈이라든지 뭐 맥시모 IBM 맥시모라든지 혹은 인포 EAM이라든지 이런 EAM 솔루션을 가지고 오코드 관리도 하고 뭐 캘린더 관리도 하면서 비용 관리, 리소스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는 오코드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뭐 인스펙션 해라, 그리고 뭐 리플레이스 해라 이라는 것들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협력업체가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수행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거를 수행하면서 나왔던 그런 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컨디션 베이스 모니터링, 또 이런 에셋 헬스 혹은 예지 정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하고 이제 분석은 이제 아비바의 그런 파이 시스템하고, 그리고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예지 진단 솔루션, 그리고 아비바 인사이트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에셋 헬스를 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엑스큐션이 되고 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잘 정비 전략이 수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한 정비 전략이 맞는 전략인 건지라는 것들을 계속 리비짓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다시 뭐 이슈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RCA, 그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라든지 혹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어널리시스 같은 걸 해서 내가 세운 정비 전략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체크하는 그런 사이클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인더스트리 대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독립적인 조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난 요만큼은 했어. 그다음은 모르겠어. 그다음에 이게 클로즈 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레벨로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가 임프루브 해야 되잖아. 뭔가를 임프루브 해야 돼요. 어베일러빌리티를 임프루브 하든지 릴라이빌리티를 임프루브 하든지 혹은 뭐 코스트를 옵티마이즈 한다든지 했을 때는 뭔가가 이제 매저돼서 이렇게 숫자화 돼야 되는데 각 부분들이 다르게 좀 이렇게 좀 매뉴얼화되어 있고 부러져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만들어 내려면은 또 한참 또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 혹은 어떨 때는 뭐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가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량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앞에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게 이제 아비바의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 부분이 전체 APM 포트폴리오의 한 일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아비바 예지 정비 솔루션은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설비의 고장을 이제 찝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너멀리 디텍션과 고장의 그 다이그노스틱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바가 하는 부분은 실제 고장이 어떤 게 날지를 찝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모니터링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파이 데이터에서 트렌드를 쭉 보면서 여기다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스레셔를 접어놓고 여름용, 겨울용 이렇게 좀 따로따로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센서의 데이터라든지 관리한 트렌드 값이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1차적인 워닝 레벨,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면 그 다음에 2차 워닝 레벨, 이렇게 픽스된 이런 스레셔들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교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이렇게 1차로 스트레셔를 딱 쳤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주요 설비들은 스트레셔에 올라가기 전에 정상 상태라고 생각되는 부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게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 아비바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 범위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다른 센서들의 상관관계를 보고 얘가 원래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정치, 예측값이요. 나의 예측값은 이거야. 근데 실제 데이터는 좀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알람을 울리면서 뭔가 이슈가 있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설비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프레서다, 뭐 터바인이다, 펌프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고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히트 익스체인저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데이터들 많이 있죠. 압력, 온도, 뭐 토출구, 토출 압력 이런 것들 있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DCS나 PLC에서 이제 모아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그런 RTDB 위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쌓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비바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한 1년치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제 고장났던 부분 말고 정상치만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솔루션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솔루션이나 분석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고장났던 이벤트를 기준으로 이런 비슷한 고장이 일어날 경우의 패턴을 보고 앞으로도 이런 고장이 날 거라면은 이제 그걸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고장났던 부분은 다시는 또 고장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고장이 나면 이 고장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들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들을 다 이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일리어 모드 있잖아요. 페일리어 모드 안에서 뭐 랜덤하게 발생해. 이게 고장 나기도 했다가 저게 고장 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항상 이제 발에 불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제 생산 부서에서 패트롤 돌다가 뭔가 알람치가 올라간 것 같아. 뭔가 떴어. 뭔가 이슈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공무에 전화를 하면은 이제 설비 전문가들이 와갖고 이제 그때서 보면 이미 이제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한 발 더 멀리 앞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랜덤 페일러들을 잡아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 상태를 학습을 해서 근데 그 정상 상태 학습을 하는 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피드도 항상 바뀌고요. 그리고 제품도 어떤 거를 만들어낼지 그 스펙도 항상 바뀌기 때문에 하루에도 부하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 변동이 있는 것들을 다 하나의 정상 상태로 이렇게 맞는 그 머신러닝 기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클러스터링을 다 이렇게 합니다. 이 데이터가 뭐 이 시점에는 이런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로드가 이만큼 걸릴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진동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프로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그 모델, 그 프로파일에 실시간 데이터를 연결하게 되면 실시간 데이터와 이제 컴패리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내가 연관성 있는 태그들끼리 같이 이것들이 움직이다가 한 놈이 삐끗해서 디커플이 딱 되는 순간에 얘는 어너멀리를 딱 얘기해 주는 거. 뭔가 이상해라는 것도 얘기해 줘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어너멀리를 얘기해 주는 게 현장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어너멀리가 생겼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람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 물론 얼리 워닝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뭘로 발전할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터디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바의 이 예지 진단 솔루션은 한 25년,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시카고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솔루션들이 계속 이제 고도화가 되면서 설비들을 글로벌리 있는 것들은 한 100여 대의 설비 타입을 봤어요. 보면서 이 아노말리가 발생을 할 때 센서가 위로 튀든가 아래로 내려가든가 이게 몇 번씩 발생하던가 이런 어떤 주기를 가진 거나라는 그런 룰을 기반을 가지고 그 페일리어 모드들하고 다 이렇게 매핑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러리를 보면은 한 150개 정도 되는 설비 타입에 대해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다 구축을 한 소프트웨어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아노멀리가 발생을 하면 이 아노멀리는 어떤 고장이야 라는 것들을 찝어내고 그 다음에 이 고장이 앞으로 발생할 건데 이 고장을 미리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돼 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까지 그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다 반영된 거죠. 아노말리는 필요하지 않아. 근데 아노말리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나한테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사이클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왕복동 컴프레서다 라고 하면은 왕복동 컴프레서 하나로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모델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회색 박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컴프레서의 메카니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컴프레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컴프레서의 그런 주변기기 부분,
혹은 거기서 드라이브 쪽이 이제 모터의 미카니컬한 부분, 혹은 모터의 서멀 부분.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운데 있는 그 핑크 박스에 보면은 이제 페일리어 모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일리어 모드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모델이 다 이렇게 유니크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페일리어 모드를 딱 디텍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에 이런 밸브 릭에 대해서 페일 모드를 딱 잡아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잡아내면은 이 솔루션에서는 실제 고장나기 한 이 예제에서는 이제 9일 전에, 실제 유스 케이스고요. 9일 전에 이런 문제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밸브 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조금 나고 있다, 근데 아직 관리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때 보는 이제 인사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 알람이 발생하게 되게 된 여러 가지 데이터 태그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태그들이 디커플이 발생하고 이노마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측값과 이제 예측값을 보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 혹은 이런 문제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못 고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플랜트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내가 멈추면 공장 다 셧다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런 그 오버홀이 예정이 돼 있는데, 혹은 플랜드 메인터스를 예정해 놨는데 그때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보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잔여 수명 얼마큼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캘큘레이션을 이렇게 러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한 3주 정도 있다가 플랜드 메인터넌스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끌고 갑시다, 스로풋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정팀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되게 의미 있게 했었던 부분은, 예전에는 그런 사이로가 있었어요. 생산팀의 입장과 이런 그 릴라이빌리티 혹은 뭐 공무팀의 입장이 되게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공무팀에서는 야 이거는 공정의 문제야, 설비가 고장 나는 거는. 근데 이제 공정팀이나 혹은 설계 운전팀에서는 이거는 공무의 문제야. 왜냐면 이렇게 미리미리 안 고쳤으니까. 이런 악유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면 서로 입장 정리가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콜래버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원치 않는 그런 컨플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유스 케이스들 중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서 솔루션도 솔루션인데 이렇게 부서 간의 그런 협력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리딕티브 애널리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한 30년 정도 돼 왔고, 시작은 발전소에부터 시작을 했고, 이후에 뭐 오일앤가스라든지 케미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조업체 쪽으로 계속 저희가 바운더리를 많이 넓혀갔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글로벌리 거의 넘버 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3만 대 이상 설비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례를 보면 이제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기업인데 한번 메이저 셧다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가 한번 뻑이 나갔고 이제 터빈이 두 개가 이제 그 고장이 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챌린저를 풀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고용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예지 진단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의 주어진 시간 중에 한 80% 이상을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는 시간은 거의 조금밖에 못 쓰고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만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솔루션과 패키지를 가지고 해보자라고 해서 몇 개 문제를 이렇게 저희가 솔루션 디플로이 해갖고 잡아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터빈의 블레이드가 아주 작은 부분이 파손이 돼 있었는데 진동치는 그대로 뭐 이렇게 관리 범위 아니었지만은 요 솔루션은 디커플 됐다. 요거 이제 워닝이 발생을 하게 됐고 터빈 문제라고 이제 알람이 떴고 실제로 터빈 세고 보니까 거의 크레이가 있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놔뒀으면은 또 메이저 셧다운이 일어났을 텐데 이걸 잡아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다라고 해서 전 플랜트 듀크 에너지가 플랜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글로벌로 뭐 5만 8천 메가와트를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리뉴어블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디플로이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토탈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이고 이렇게
플랜트에 실제로 안 나가봐도 내가 앉은 이 책상에서 이제 3D 모델로 구축되어 있는 가상의 플랜트에서 어떤 설비가 이렇게 딱 이슈가 돼갖고 이제 빨간불이 딱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를 더블 클릭해갖고 들어가서 그런 비헤이비라든지 혹은 히스토리컬 데이터라든지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손쉽게 뭐 책상에 앉아서 이제 볼 수 있다고. 이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충분히 이제 이런 디지털 팀 프로젝트를 가지고 생산성도 올리고 릴라이빌리티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APM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표를 따로 준비했다고 봐도 뭐 좀 그렇긴 한데 그 아비바의 APM 수트는 글로벌리 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2등과 격차가 많게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건 좀 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APM 솔루션들도 많이 봐왔었는데 아비바의 APM은 실제 우리나라 상황상 정서상 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정말 되게 중요한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G 케미칼에 대한 유스케이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비인의 비애를 보면 설비는 계속 돌아가고 설비 투자는 안 해주고 더 이제 이 프로덕트를 위해서 더 가혹한 조건으로 돌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정비인들은 이제 본인의 시간과 땀과 노력으로 이제 기계에 갈듯이 설비가 더 중요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정비인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SCG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생산, 우리는 프로덕션 제일 중요해. 우리 퀄리티 되게 중요해. 하지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된 게 뭐냐면 SCG 케미칼의 이런 릴라빌리티 담당하는 곳에서 더 이상 생산도 중요한데 릴라빌리티 없이는 생산도 없고 품질도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산이 먼저 돌리면서 이슈가 생겼어라고 정비나 릴라빌리티 팀에 연락하기 전에 릴라빌리티 팀이 사전에 생산부서보다 먼저 이런 정보라든지 인사이트를 얻고 야 잠깐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포지셔닝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와 좀 프로세스 바뀐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앉아서 문제가 발생하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타임 베이스 매니지먼트로 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지만 고장이 제발 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항상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고장이 나지 마라라고 업무를 하기보다는 이 고장은 날 거니까는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디텍션은 코렉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SG 케미칼은 이런 디지털 릴라빌리티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디텍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코렉션을 하는 사람이다. 생산보다 품질 보수보다 먼저 설비에 대한 문제, 공정에 대한 문제를 더 먼저 풀어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크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우디 아람코 아까 말씀 나눈 거고요. 이제 그런 생산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솔루션과 이렇게 이런 예지 진단,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 그 밑에 맨 아래 보면은 나올 것 같아. 이제 파이 또 UOC, 유니파이드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하는 부분하고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라는 솔루션을 콤바인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화 시킨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APM이 지향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다운타임이 끝났다. 언플랜 다운타임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플랜 다운타임 자체가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언플랜 다운타임이 없기 위해서 뭐가 많다? 우린 플랜드 다운타임이 많다. 그래서 플랜 다운타임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면 확실히 그 비즈니스 임팩이 많이 있고 또 컬처도 많이 잘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드라이브가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한 5분여 정도 되는데 뭐 짧게 몇 개만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비 예지 진단 솔루션을 구축하는 센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라는 게 또 하나의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설비마다 모델이 각각 이제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 메카니컬 모델 다르고, 퍼포먼스 모델 다르고, 일렉트리컬 모델 다르고, 이때 봐야 될 태그들이 다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고 연관성 있는 것끼리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많이 없어요, 혹은 센서가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우선 딱 앉아갖고 페일리어 모드를 어떤 걸 디텍션 할 수 있는지를 역추적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있는 센서를 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페일리어 모드는 뭐 100개 중에 한 40개입니다. 하지만 센서를 몇 개를 더 추가를 하면 이 이외에 20개 정도의 페일리어 모드를 더 잡을 수 있어요 라는 로직을 저희가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센서가 없어서 시작을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러이런 센서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페일리어 모드를 잡을 수 있고, 그 페일리어 모드에 따라서 비즈니스 임팩을 이 정도 줄일 수 있으니 센서 한 몇 개 정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투자에 대한 저스티피케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센서가 많이 없어도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우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게 또 저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어프로치 중에 센서가 없어서 프리딕티브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센서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 센서가 워낙에 투자 범위가 많기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설비는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고장이 안 납니다. 설비 이지진더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이게 필드에서 저희가 많이 겪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요 설비들은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센서도 많이 박혀 있고,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붙어갖고 24시간 막 보고 있고,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장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타임 베이스로 다 오버를 해버리고 하니까 뭐 고장이 날 틈을 주지를 않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그러면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는 이 주요한 설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정비를 하면 할수록 정비 실수로 인해서 페일리어가 올라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페일리어가 발생은 하지만 과정비를 통해서 설비가 더 고장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좀 그 숙련된 그런 정비 인력들이 좀 많이 리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좀 신입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경험이 많이 안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볼트의 토크라든지 혹은 윤활유의 스펙을 다른 걸 쓴다든지 하기 때문에 좀 고장이 더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좀 생각의 전환을 하면 주요 설비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비 관리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메인터넌스 스트래티지가 이제 전략 부분인데, 리액티브 메인터넌스, 뭐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뭐 컨디션 베이스 메인터넌스,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뭐 이렇게 뭐 RCM 같은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메인터넌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주요 설비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어떤 컴포넌트는 이거는 그냥 컨디션 베이스로 가야 되고, 어떤 컴포넌트는 이거는 이제 타임 베이스로 가야 되고, 이런 좀 더 디테일한 정비 전략 구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한 번 열면 그냥 다 갈아버려, 그냥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하지만 뭐라도 조금 더 다르게 해보고, 뭐라도 조금 더 이제 그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기 때문에, 몇몇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과정비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낮추게 되고, 또 이런 수선 비용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더 메인터넌스하고 이제 오버 메인터넌스하고 그 사이에서 좀 그러니까 최적의 그런 꼴을 찾아가내는 것, 그러니까 릴라이빌리티와 코스트와 이제 리스크들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건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클라우드 구축도 가능해요? 제가 질문을 잘못 적었는데, 클라우드 구축이 아니라 클라우드로 디플로이가 가능할까요?가 오히려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비바는 기존에 있었던 솔루션들은 온프렘 솔루션들이 많았어요.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의 트렌드라든지 또 ESG 경영이라는 것도 통해서 이렇게 클라우드로 디플로이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포트폴리오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클라우드로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비바 커넥트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들어오시면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쫙 다 이렇게 어베일러블 해요. 그래서
온프렘으로 디플로이 가능하다. 그리고 클라우드도 디플로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또 가능하냐면 그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플렉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 아비바 커넥트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 150여 개의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아비바 커넥트로 번들로 구매를 해서 아비바 플렉스라는 크레딧을 이제 사요. 그럼 아비바 플렉스라는 그 크레딧을 가지고 프로젝트 스테이지에 따라서 나는 언제는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해. 그래서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 이제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필요해. 또 사용해.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그런 컨섬션 베이스에 따라서 유저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렉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제가 질문을 좀 받아봤으면 하는데 지금 시간이 다 오버됐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따로 다 답변을 좀 드리고 이게 제가 그 따로 댓글을 같이 이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1시간 넘게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꼭 하시고 커피 쿠폰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남은 오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